예, 이어 한국보건복지인재원 제1기 의료기기 규제과학 이해과정의 EU MDR 인증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EU MDR 규정을 50분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질의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강의 말미에 채팅창이나 질의 내용을 구두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공유를 해드리고 있고요. MDR은 Medical Device Regulatio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MDD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MDD라는 이제 규정에서 지금 이제 MDR로 규정이 바뀌었고요. 2017년에 이 Medical Device Regulation 규정이 공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2021년 5월 26일부터 유럽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MDR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의료기기는 이제 이 MDR이라는 용어를 쓰고요. 체외 진단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IVDD라고 했고요. In vitro diagnostics, 그게 체외 진단이라는 뜻이에요. in vitro가 체외, in vitro 체외, 그리고 체내는 그럼 뭘까요? 예, 체내를 영어로 아시는 분은 적어주시면은 예,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예, 체내는 인비보입니다. 인비보이고요. 그래서 인비트로 체외 다이그노스틱스 진단. 그래서 예전에는 IVDD라고 했는데 이제 바뀌면서 인비트로 다이그노스틱스 레귤레이션. 결국은 예전에는 디렉티브라고 하던 규제가 레귤레이션으로 격상된 거예요. 디렉티브라는 것은 한국에서는 시행령과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요. 레귤레이션으로 규정으로 공식적으로 격상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설명해 드렸던 내용인데요. 예전에 체계에서는 이제 이 AIMDD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전기, 기계적인 의료기기인데 인체로 예를 들어서 페이스메이커라든지 파킨슨병을 치료하는 DBS 시스템의 경우에는 인체 내에서 이식되어서 액티브한 디바이스는 이제 AIMDD로 따로 분류가 되었는데 이제는 이제 MDR로 분류가 되고요. 그리고 예전에 IVDD는 이제는 IVDR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규정 번호는 이제 규제과학 시험에서 등장하는 이제 숫자인데요. 2017-745 MDR 그리고 IVDR은 2017-746입니다. 지금 혹시 강의를 청취하시는 분들께서 대부분 의료기기 제조사에 종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맞으실까요? 예. 그래서 EU MDR은 유러피언 유니언 메디컬 디바이스 레귤레이션의 준말이 되겠고요. 유러피언 유니언의 2017년 5월에 공식적으로 레지슬레이션 입법화가 이제 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원래 나왔던 타임라인이에요. 지금 가장 이제 왼쪽에 2017-745 IVDR 2017-746으로 2017년 5월에 공표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원래는 2020년부터 MDR 심사가 신규 심사를 진행되게끔 되었는데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1년이 연기돼서 2021년 5월 25일부터 MDR 심사를 접수를 받아왔고요. 그래서 페이바이오 솔루션에서도 이후에 접수를 진행하는 한국의 여러 의료기기 기업들을 지금
MDR 컨설팅을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현재 3등급 자동심장 충격기에 대해서 또 MDR-C 인증까지 보안 대응을 해서 완료를 시켰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 MDR-C 인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되는 시점이 여기 보시는 2024년 5월 25일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특히 MDR 컨설팅 의뢰를 하신 기업들이 많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기간이 원래는 2024년 5월 25일까지 MDR 승인을 취득 안 했으면은 그 이전에 MDD 승인의 효력이 상실되는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점을 이제 연장한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되는 시점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는 2025년이 아니라 의료기기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간을 더 벌게 된 거고요. 클래스 3와 클래스 2B 제품은 2027년까지 MDR 승인을 받아야 되고 클래스 1과 클래스 2A 제품은 2028년도까지 만약에 종사하시는 기업의 MDD-C가 클래스 2A면은 2028년도까지 MDR 승인을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클래스 3와 클래스 2B 제품의 경우에는 2027년도까지 MDR 승인을 받아두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의료기기 기업들은 한숨 돌린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MDR의 C 인증이 MDD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도가 높습니다. 보안 요청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고요. 그리고 특별히 임상시험을 안 했을 경우에 그 임상평가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이제 CRO로 임상시험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RA적인 임상시험 평가 보고서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요. 보안 요청들 지금 진행하는 기업들 봤을 때 상당한 수준의 보안들이 진행돼서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되었으면 지금 아까 보여드린 그 수출 한국의 의료기기 수출이 무역수지 3조 8천억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은 수출이 유럽으로 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전에 MDD-C가 FDA 510K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진짜 MDD-C는 정말 문제가 많았는데요. 기술 문서가 내용이 정말 부족한데도 C가 승인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았는데 그게 이제 MDR로 넘어오면서 이게 만약에 연장이 안 됐다면 이제 수출길이 2024년도에 다 막히는 거였는데 다행히 연장이 되면서 국내 이제 의료기기 기업들이 MDR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상당히 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타임라인이 많이 연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MDR과 IVDR 제품을 이렇게 보셨을 때 그 MDR에서는 의료기기를 클래스 1, 클래스 2A, 클래스 2B, 클래스 3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고요. IVDR의 경우에는 클래스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클래스 1도 MDR로 C를 받기 위해서 지금 이제 MDR에서 강화가 된 요건 중에서 제조사가 해야 될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유럽 대리인이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준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Authorized Representative가 만약에 제조사에서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은 법적인 책임이 유럽 대리인이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이제는 클래스 1을 C로 MDR-C를 인증을 하기 위해서도 이 유럽 대리인이 요청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클래스 1 경우에는 공식 심사를 진행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사가 기술 문서를 준비해야 되는 내용이 부족하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유럽 대리인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클래스 1도 강화된 부분이 있고
그리고 클래스 2A와 클래스 2B, 클래스 3 다 MDR 심사를 받아야 되고 IVDR은 A, B, C, D로 클래스가 구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MDR 심사를 받는 그 절차를 컨포머티 어세스먼트라고 합니다. 적합성 평가. 그래서 컨포머티 어세스먼트에서 기술문서 심사가 있고 그다음에 QMS 심사가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소 13485를 인증을 취득한 업체에서는 MDR 심사를 진행을 할 때 그 MDR에서 더 요구가 되고 있는 QMS에 대한 부분들 위주로 이 QMS 심사는 진행이 되게 되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유럽의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인증기관을 통해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미국과 한국과 다른 내용이죠. 정부의 직접적인 기관이 아닌 Notified Body, 인증기관을 통해서 심사가 진행이 됩니다. 예전에는 시력 교정용이 아닌 미용 컨택트 렌즈나 브레인 스티뮬레이션, 예전에 한국에서 인기를 끌었던 MC 스퀘어 같은 두뇌 기능 개선, 이러한 목적의 기기들, 생활 개선 용품 정도였던 기기들도 이제는 MDR에서 의료기기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MDR과 IVDR에서 달라진 내용을 구별을 하자면 GSPR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ERC라고 하는 Essential Requirements 체크리스트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 ERC가 여기 나온 GSPR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General Safety and Performance Requirements라고 하고요. 이 GSPR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기술 문서를 테크니컬 파일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테크니컬 파일이 이제는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내용을 아실 수가 있고 GSPR은 MDR과 IVDR의 NX1에 해당되고요.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은 MDR과 IVDR의 NX2에 해당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좀 아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적합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일단 이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과 GSPR을 가지고 컨포머티 어세스먼트, 적합성 평가를 진행을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Declaration of Conformity, DOC, 자가 선언문을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UDI가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UDI에 대한 DI, Device Identifier, PI, Performance Identifier를 준비를 해서 유럽의 유러피언 데이터베이스인데요. 유다메드에 등록을 시켜야 됩니다. 자사의 제품을 유다메드 웹사이트에 UDI 등록을 시키고 MDR 이제 심사를 받아야 되고요. 예,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된 내용이고요. 이제 UDI에 대해서는 MDR 규정에서 요구를 하고 있는데 특별히 재사용 제품에 대해서는 그 UDI가 재사용 제품에 디렉팔 마킹이 요구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재사용 될 수 있는 마이크잖아요. 제가 지금 광고하는 건 아닌데요. 여기에 예를 들어 브랜드가 적혀 이제 이게 금형으로 아예 그냥 되어 있죠. 그럼 이게 영구적으로 유지가 될 수 있는 라벨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 기계적인 의료기기는 재사용 제품이 많은데 재사용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UDI를 영구적으로 마킹을 해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Direct Par Marking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지금 금형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스티커를 아주 강력한 스티커를 붙여서 영구적으로 보존이 되게끔. 거기에는 이제 UDI라고 하는 것은 그 라벨링을 다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그 디바이스 아이덴티파이어가 되고 있는 그 숫자 G튼이라고 합니다. G튼하고 글로벌 트레이드 아이덴티피케이션 넘버 G튼 있고 그 다음에 G튼을 그거를 이렇게 바코드화 시키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숫자가 밑에 적혀 있고 바코드가 있죠. 그래서 UDI를 준비할 때는 사람의 눈으로 육안으로 인식 가능하게 숫자도 적어줘야 되고요.
바코드도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계로 인식 가능하게. 그런데 재사용 제품의 UDI를 직접 마킹할 때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마킹을 해두시면 됩니다. 그런 게 이제 요건이어서 MDR에서 요구되고 있고, 이러한 UDI 내용들은 이제 유다메드에 등록을 이제 반드시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MDR에서 이제 변화된 내용에서 제품의 클래시피케이션이 이제 업 클래시파이, 그 등급이 높아진 제품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 평가가 특별히 3등급 제품과 임플란트 제품에 대해서는 1년에 한 번씩 업데이트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강화가 된 내용이고요. 예, 유다메드 등록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MDR에 이제 제출하게 되는 파일들을 보시면은 이제 위에 있는 파일들은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관련된 내용들이고요. 라벨링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GSPR은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과 별도로 만드는 파일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과 제품 설계 개발과 매뉴팩처링, 제조 생산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 테크니컬 다큐멘테이션 안에다가 이렇게 포함을 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Verification and Validation, 제품의 시험에 대한 내용들도 준비를 해서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 위험 관리가 강화가 많이 됐고요.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예전에 MDDC 때는 정말 대충 그냥 봐도 대충 네, 별로 이렇게 성의를 들이지 않고 이렇게 리스크 매니지먼트인데 표에 이제 리스크 컨트롤을 적잖아요. 리스크 컨트롤 내용이 별로 없어요. 그냥 리스크 컨트롤, 리스크 컨트롤이라고 단어를 그대로 적은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해도 MDDC가 나왔죠, 예전에는. 네.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진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꼼꼼하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FDA 승인과 MDRC 그 인증받는 거를 어떻게 이제 비유하자면, FDA는 약간 미국 그 문화이기도 한데 중요한 거에 포커스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를 동등 비교 제품을 잘 설정을 하고, 그리고 가장 필요한 성능 시험과 생물학적 안전성 시험들을 제대로 설계해서 리포트를 제출하면 510K 승인됩니다. 그런데 FDA가 요구하는 충분한 시험 샘플 수가 시험이 안 되고, 시험을 해야 될 시험을 안 하면 FDA 승인이 절대로 안 나옵니다. 그래서 FDA 승인을 받는 핵심적인 키는 성능 시험을 제대로 설계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키이고요. MDR 인증, 그러니까 FDA 경우에는 그런 내용들만 제대로 진행해주면 뭐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다른 덜 중요한 부분에서 파악이 되더라도 승인이 나오는데요. 이 MDR의 경우에는 정말 어떤 작업을 요구하냐면 정말 이 벌꿀과 같이 일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하게는 이 제품의 성능을 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품의 성능을 수치화해서 규정할 걸 요구하고요. 그거에 대한 위험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제품의 성능을, 우리 자사 제품에는 성능을 무엇으로 잡을 것이냐. 예를 들면 이런 마이크의 경우에는 그 마이크의 음성 출력, 그런 스펙이 자사의 성능 규격이 될 수가 있겠죠. 또는 이제 피부과에서 사용되어지는 이런 에너지를 통해서 초음파나 고주파나 또는 레이저를 통해서 미용 치료하는 기기에 대해서는 레이저 출력 규격이 성능의 기준이 되겠죠. 그거를 이제는 아예 우리 자사의 제품에 대해서 정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결정을 하고 그러한 기준들이 어떻게 위험 관리가 되고 있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예, 그렇게 MDR 심사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MDR 심사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임상평가입니다. 그래서 임상평가는 반드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것만은 아니고요.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준비해야 되는데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준비를 할 때는 기업에 임상 클리니션이 참여할 것을 요구를 합니다. 클리니션은 영어로 의료인인데요. 의사나 간호사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기업의 직원분들 중에 의사나 간호사가 없는 경우들이 많죠. 그럼 외부의 의사를 통해서라도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검토해 받았다라는 이력서까지 포함시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리스크 매니지먼트 리포트를 강조드렸는데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도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평가한 사람들의 자격 몇 년의 이력이 되고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그리고 이 리스크 매니지먼트 진행을 이제 한 사람들의 그 퀄리피케이션 다 구체적으로 적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도 의료인이 검토에 참여를 하는 것들이 요구가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강화가 된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시는 단계는 임상평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제 많은 경우에 자사에서 임상시험을 진행 안 한 경우들이 많겠죠. 그러면 임상시험, 이제 반드시 요구가 되는 게 임상시험 평가 계획입니다.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플랜을 이제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플랜을 작성해야 됩니다. CEP라고 하고요. 그 CEP에는 이 임상 이득 분석이 들어가야 돼요. 네, 지금 어떻게 보면은 FDA 510K보다 MDR이 할 게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 이득 분석을 해야 되는데 지금 위험 관리를 분석할 때 보통 위험도하고 확률로 FMEA에서 위험도를 분석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임상 이득 분석을 하는 체제를 만들어서 임상평가 보고서에 클리니컬 리스크, 임상 위험도와 클리니컬 베네핏, 임상 이득을 분석해서 우리 의료기기가 이러한 임상 이득 분석에 따라서 적합한 의료기기다라고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임상평가 보고서는 FDA의 대부분의 510K 의료기기는 임상에 대한 평가 없이 승인을 내주거든요. 동등성 판정을.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FDA가 보다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FDA는 2등급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굳이 이미 미국 시장에서 임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임상적인 안전성이 이미 다 확보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의료기기에 대해서 동등하다라고 기계적으로 성능적으로 비임상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임상적인 결과는 그냥 따라오는 거다라고 이제 보는 게 FDA의 관점이고요. 이제 유럽의 경우에는 이제 제 견해에는 MDDC의 그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많은 인증기관들이 또 퇴출됩니다. 그래서 MDR-C를 할 수 있는 인증기관들은 이제 메이저 인증기관들만 살아남는 건데요. 그렇다 보니 이제 유럽 당국 입장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전 영역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성을 보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2A 제품에 대해서는 FDA에서는 임상평가를 전혀 요구하고 있지 않거든요. 예, 그러니까 유럽의
클래스 2A에 해당되는 제품들은 FDA에서는 전혀 임상평가 이런 평가 보고서 자체 전혀 임상이라는 단어 자체도 언급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럽의 MDR을 진행할 때는 이 CER이 무조건적으로 필요하고 지금 제가 임상 이득 분석 이것도 진행을 해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렸던 임상 평가를 이제 MEDEP 2.7.1 이런 이제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진행을 할 때 처음에는 임상 계획을 잡고 그 다음에 적절한 데이터를 특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 제품으로 임상시험 안 했으면은 예를 들어 자사 제품이 여기 있는데 타사 제품이 여기 있어요. 근데 우리 회사 제품 가지고는 임상시험을 안 했으면 이제 타사 제품의 임상 문헌들을 가지고 와서 그 임상 데이터로 우리 걸 서포트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러려면은 예전에는 MDDC 때는 그냥 그냥 구글링 해서 그냥 별로 논문도 읽어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카피 페이스트 해가지고 됐다면 이제는 진짜 논문들을 분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기와 문헌에 분석하는 기기가 일단 동등하거나 유사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러려면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다라는 것은. 그러면 먼저는 우리 제품에 대한 기준을 결정해야 돼요. 예, 이 기준, 이 제품에 대한 기준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성능상의 기준을 이제는 수치적으로 결정하라고 합니다. 수치적으로 결정을 해놓고 그러한 기준과 수치가 유사한 제품에 대해서 임상 평가된 문헌들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펄티넌트 데이터이고 그 찾은 것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고 그걸 가지고 어프레이저, 어널리시스 분석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MDR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MDD와 MDR에서 그 임상 보고서에는 모든 걸 다 분석하라고 합니다. 심지어 IFU, 사용 설명서에 있는 거 다 분석해야 돼요. 그거를 임상적인 측면에서. 예를 들어 사용 목적에 대해서 분석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intended patient population, 사용되는 적응증 인구에 대해서 분석해야 되고 그 다음에 intended clinical benefit, 얻게 되는 임상적인 이득에 대해서 임상평가 보고서 분석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부작용, 사이드 이펙트에 대해서 임상평가 보고서에서 분석을 해줘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임상 계획에 이미 담겨 있어야 되고 그거에 따라서 임상평가를 또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대대적으로 강화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제 PMCF가 요구가 됩니다. 그래서 이 PMCF는 포스트 마켓 클리니컬 팔로우업인데 특별히 3등급 의료기기와 연구 이식된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이제 매년 애뉴얼 업데이트가 이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임상평가 보고서에서 포함시켜야 될 내용이고요. 임상평가라는 것은 크게는 모든 걸 평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PMS, 사후 임상 추적 관리가 되죠. 서베일런스. 그 PMS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이 제일 큰 범주고 그 안에 PMS가 있습니다. PMS. 왜냐하면 클리니컬이라는 거는 이거를 의료기기를 개발하는 단계부터 시판 후까지를 모든 걸 평가하는 게 CER인데 시판 후, 사후 평가하는 게 포스트 마켓. 판매를 하면서부터 계속 서베일런스 하는 거예요. 서베일런스라는 거는 저희 CCTV 카메라를 서베일런스 카메라라고 하거든요. 영어로. 그러니까 항시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불만 사례라든지 유해 사례라든지 이런 모든 거를 바탕으로 서베일런스를 계속 하다가 우리 지금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MDR에서 3등급 의료기기니까 매년마다 PMCF를 하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그 모아진 클리니컬 데이터에 대해서 팔로우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PMS로 우리가 조사를 계속 해보니까 우리 의료기기에 대한 디자인에 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인다. PMCF죠. 팔로우업을 해서 추가적으로 클리니컬 임상 데이터들을 모아보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가 PMCF가 되고 그 다음에 그런데 어떤 우리 의료기기를 판매를 했는데 유해 사례가 발생했어요. 중대한 유해 사례. 큰 장애가 발생했어요. 의료 사고가 나서. 그렇게 되면은 당국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절런스 보고를 하는 거고요. 비절런스는 이제 감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대한민국의 DMZ에서 이렇게 휴전선에서 감시하는 그런 것들을 비절런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게 PMS고요. 그 다음에 임상평가에는 아까 말씀드린 문헌 보고, 문헌 분석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위험관리, 리스크 매니지먼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디바이스 스페시피케이션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우리 회사 자사 제품 가지고 임상시험을 못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동등성을 피력할 수 있는 제품과 이제 그 동등성을 피력하기 위해서는 제품의 스펙을 또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할 일이 너무나 MDR은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할 일이 너무나 많고 뭘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도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모든 걸 다 해야 되니까 네, 할 일이 많습니다. 네,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네, 그래서 임상평가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는지 동등성 증명하는 게 중요한데요. 동등성 대충 하면 증명 안 됩니다. 예전에는 MDDC 때는 그냥 대충 그냥 동등하다. 동등한 이유도 안 적혀 있어요. 동등하다. 그냥 결론을 내려버려. MDDC 기술 문서에 회사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나는 우리 회사 제품을 얘네 이 회사 제품과 동등해. 그렇게 했는데 그냥 인정해 줬어요. 신의 인정을 해줬어요. 그런 주장은 FDA는 절대 인정해 주지 않죠. FDA가 요구하는 동등성 입증이 정확하게 기준대로 돼야지 그 FDA가 동등성 승인을 내주는 건데 그게 MDR의 거의 그 FDA의 그 동등성에 대한 그 강한 그 리뷰가 강도 높은 리뷰가 MDR에 이제 같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MDR에서도 예전에는 동등성 대충 해도 그냥 아무 없이 그냥 승인이 되는데 이제는 동등성이 진짜 동등성이 입증이 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동등성에 대해서는 일단 자사 제품과 규격을 다 비교를 해야 되죠. 그래서 레이저 뭐 의료기기 이런 집속형 초음파 의료기기 치과 이제 핸드피스 같은 경우에 또는 치과에서 쓰이는 전기 모터 같은 경우에 스피드가 있잖아요. RPM에 대한 그런 기준이라든지 또는 이제 인체에 삽입되는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인장 강도라든지 이런 그 스텐트의 경우에는 이제 스텐트가 인체 비혈관이라든지 혈관 스텐트가 삽입이 되면은 그 스텐트가 이제 어, 이게 이제 레디얼 포스가 있고요. 이렇게 레디얼 이렇게 동그랗게 들어가는 걸 레디얼이라고 하는데 이 레디얼 포스 테이스팅도 해줘야 되고 이러한 중요한 성능 시험들을 이제 자사에서 해놓고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기준이다라고 규정까지 해주고요. 그리고 그 기준들이 똑같이 적용되는 의료기기와 그 결과값들이 유사하게 나온 기기를 동등하다라고 동등성 비교를 해줘야 되니까 거의 FDA 510K에서 요구되는 동등 비교가 지금 MDR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FDA 510K는 이 동등 비교만 해주면 되거든요. 근데 MDR은 동등 비교도 해야 되지만 그 외에 해야 될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임상평가 보고서 작성하는 것도 상당히 많이 이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이러한 시험이라든지 임상조사는 아이소 14155에 따라서 임상시험이 진행되는 것을 이제 MDR에서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상평가에 관한 요구사항들, 이런 내용들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되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 3와 이식기기에 대해서는 PMCF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예, 그렇게 되는 내용이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 PMCF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PMS에 대한 내용 말씀드렸죠. PMS는 좀 더 큰 범위이다. 임상조사, 시판 후에 임상조사를 하는 것이고, PMCF는 후속 조치죠. 그래서 임상조사를 해보고 나서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후속 조치에는 추가적인 임상 데이터를 컬렉트하는 것들이 후속 조치가 될 수가 있겠고요. PMS에는 그래서 이제 매년마다 우리 회사 제품은 이제 MDDC를 그래도 인증을 받은 기업이 이 MDR 승인받기가 더 용이한 부분이, 지금 일단 제가 공유해드리는 자료는 한국의료기기 안전정보원에서 요약을 한 자료들 바탕으로 또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요. MDDC를 받은 기업의 경우에는 이미 유럽에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 사후 임상 데이터를 모을 수가 있어요. 임상 시험을 진행을 하진 않더라도 지금 판매되고 있는 병원에 우리 제품이 어떤 제품이 모델이 사용되었고, 그 모델이 사용된 결과 우리의 성능의 기준에 대해서 어떤 성능의 기준이 평가가 되었고, 어떤 임상적인 결과가 평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그게 PMCF이고요. 그래서 임상시험은 어떤 통계적으로 임상시험 설계를 해서 특정한 병원에서만 임상 환자를 모집해서 아주 집약적으로 임상을 시험 진행하는 건데, 여러 병원에서 판매가 되고 있으면 그 개별적으로 판매된 임상 케이스들을 모아서 PMCF 리포트를 작성을 하면 그것도 이제 인정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MDR 신규 접수해야 되는 이제 MDDC를 안 받은 업체 같은 경우는 더 이제 넘어야 할 산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PMCF를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PMS 안에 PSUR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2A, 클래스 2B, 클래스 3의 경우에 이제 PSUR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클래스 2A, 클래스 2B, 클래스 3. 의료기기 회사들은 대부분 이제 클래스 1은 안 다루죠. 클래스 2A, 클래스 2B, 클래스 3 의료기기 회사들은 PSUR을 하는 건데, PSUR이라는 거는 이제 PMS나 PMCF를 통해서 얻어진 임상적인 그 이제 평가 내용들을 주기적으로 안전 관리를 한다는 차원에서 요약을 하는 거를 PSUR이라고 하게 되고요. 그래서 PSUR도 리포트가 준비가 필요합니다. PSUR의 경우에는 클래스 2B, 그 다음에 클래스 3 제품의 의료기기에 대해서는 매년 제출이 요구가 되고 있고요. 클래스 2A 제품의 경우에는 PSUR을 2년에 한 번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임상평가를 하는 과정이고요. 처음에 임상평가 플랜을 만들고 문헌들에서 적절한 동등한 기기의 데이터를 파악을 하고 문헌들을 서칭을 진행하고요. 동등 비교를 진행을 하기 위해서 이제 문헌 임상의 데이터들을 평가를 진행을 하고요. 이런 임상 문헌들 평가된 것을 바탕으로 기준을 설계해서 사후 임상조사 플랜을 만들고, 그걸 바탕으로 임상 추적, 임상 팔로업, PMCF 플랜을 만들고, 그리고 팔로업된 리포트를 준비하고, 그걸 통해서 요약된 결과를 PSUR을 하고, 이러한 내용들로서 CER을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
정말 이런 내용들이 다 요구가 됩니다. 예,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면 그냥 하나하나 보안들이 나오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CER은 아러클 61에 따라서 이제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래서 CER에서 지금 보여드렸던 내용들 다 이제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 임상시험을 할 수도 있고 시스테믹 리러처 리뷰, 논문을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적인 케이스들을 모아서 PMCF 평가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PMS, 판매되는 세일즈 이제 기록들과 데이터들을 가지고 PMS 리포트를 이제 만들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CER에 다 포함이 돼야 돼요. 그게 CER이 되겠고요. 그래서 CER에는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임상에 대한 평가인데 여기에는 논문들, 문헌들을 제대로 잘 찾아야 되고요. 그 문헌들을 제대로 확보한 걸 바탕으로 해서 평가를 진행해주고, 그 다음에 클리니컬 에비던스, 임상 이제 에비던스를 클리니컬 데이터와 더불어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대 2.7.1에서 평가가 요구가 되는 내용들이고요. PMCF, 네, PMCF도 할 게 많습니다. PMCF는 이제 클리니컬 인베스티게이션을 진행한 건 아니고 RWE라고 하는 리얼 월드 에비던스를 모아서 PMCF를 할 수가 있죠. PMS 사후 임상 조사를 해보니 우리가 PMCF를 해야 된다. 또는 이제 3등급이나 클래스 이식되는 의료기기는 PMCF를 또 해야 되죠. 그래서 PMCF를 이제 할 때는 그 임상적인 데이터들을 모아서 그것에 대한 결론을 내는 것이 PMCF가 되겠죠. 그리고 PMS는 앞서 PMCF가 PMS의 일부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주얼런스도 포함이 되고 결국 PMS도 처음에 플랜을 만들어줘야 되고요. 그 플랜에 따라서 이 PMS를 여러 소스를 통해서 리포트를 업데이트를 하는 겁니다. 판매된 기록들, 불만 사례 컴플레인트 접수된 이력들, 그리고 의사로부터 받은 피드백들, 마켓에서 받는, 시장에서 받는 피드백들, 이런 모든 것들을 일반적으로 품질 관리에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다 내용을 이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이 PMS이고요. 그리고 이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을 잘해야 되는데 K바이오 솔루션에서 하고 있는 방식인데요. 메타 분석입니다. 임상평가는 여러 방식의 임상평가가 있을 수 있어요. 이 피라미드에서 그 제일 높은 게 가장 강력한 임상 증거인데요. 제일 낮은 거는 전문가의 개인적인 의견, 우리 의료기기에 대해서 이 의사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다. 그 다음이 여섯 번째가 케이스, 그냥 단일한 임상 시술 수술 사례 리포트. 그 다음이 코홀 스터디즈, 어떤 그룹을 가지고 평가를 10명에 대한 평가 내용. 그 다음이 무작위 배정 임상시험, 보통 RCT가 이게 임상시험입니다. 이 RCT 임상시험 결과, 그리고 그 임상시험 세 번째 임상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 보고된 논문.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러한 논문들을 바탕으로 평가된 임상에 대한 기준들.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 10개의 논문을 다 한꺼번에 분석하는 메타 분석. 예. 그래서 이제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메타 분석을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이제 네 번째 임상시험을 하는 것도 되게 좋고요. RCT 임상시험을 해놨으면 좋은데
RCT 임상시험 하면 시험군과 대조군을 둔 정식 대규모 확정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를 임상을 못한 기업들이 많죠.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임상 문헌들을 동등 비교를 제대로 해가지고 소타 분석을 또 제대로 해야 돼요. 소타 분석에 대해서도 지금 이제 MDR 보안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타 분석을 통해서 이 메타 분석을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 소타 분석을 통한 메타 분석까지 진행을 해야 되고요. 예, 지금 그 MDR 강의 진행 드리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채팅창에 적어주시거나 질의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MDR 심사 진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없으시면 제가 다시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팅창에 잠시만요. 예. 지금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클래스 2A 제품 진행하는데 6월 심사가 MDR 심사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예. 제대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제대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지금 K바이오 솔루션에서는 그 MDR 심사 접수 넣고 그 이후에 보완받아서 지금 컨설팅 오는 회사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안이 이제 접수해 보시면은 보안을 받으시면은 보안이 수백 개가 나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말 그대로 수백 개 보안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글로벌 기업 MDR도 했는데요. 글로벌 기업 MDR 할 때도 처음에 글로벌 기업에서 준비가 잘 안 돼 있어서 처음 심사를 접수했는데 보안이 100개 이상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보여드린 차트의 탑 10 안에 들어가는 이제 기업을 미국 본사를 제가 MDR 컨설팅을 3년 동안 진행을 해왔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저는 2020년부터 글로벌 기업을 MDR 컨설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지금 MDR 심사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건데 그때 초기 단계에 글로벌 기업인데 MDR 접수하고 보안 요청이 이제 100개 이상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경영진이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저도 되게 노력을 많이 해서 제가 진행한 그때 MDR 접수는 보안이 뭐 그냥 손에 꼽을 정도 몇 개 정도만 이제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승인이 받았었고 그런데 이제 저희는 MDR 심사를 지금 2020년부터 만 3년 이상 진행하니까 보안이 어디가 나오는지 이제 다 파악을 하고 있어서 지금 신규 접수하는 기업들도 그런 걸 다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오늘 강의 때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내용 있잖아요. 그걸 안 하시면 다 보안 받습니다. 너무 많아서 뭐 지금 뭐 제가 그런데 제일 많이 나오는 영역이 동등성, 디바이스 이퀄블런스 입증하는 부분하고 CER, 이거 임상 평가에 대한 내용, 그다음에 IFU에 대한 내용, 그리고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대한 내용들, PMS 이렇게 골고루 나오는데 제일 보안이 많이 나오는 거는 CER하고 리스크 매니지먼트하고 IFU에 대한 내용들에 대한 이제 평가들 그런 게 보안이 많이 나옵니다.
예. 예를 들자면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지금 진행하던 내용을 준비를 안 하시면 제가 지금 해야 된다고 말씀드린 내용이 되게 많잖아요. 50분 동안. 그거를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내용이 안 들어가 있으면 보안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안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특별히 그 클리니컬 이밸류에이션 리포트를 제대로 작성해야 되는데 제일 승인받는데 제일 중요한 키는 이거는 진짜 없으면은 승인이 안 됩니다. 우리 자사 제품의 키 퍼포먼스 클레임을 수치화된 성능과 안전성의 기준을 규정하라고 합니다. 그거 안 되어 있으면은 보안 반드시 나오고요. 그거를 어떻게 설정해야 될지가 설계가 안 되면은 MDR 승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보안 엄청 많이 받고 컨설팅 오시는 업체들이 공통적으로 다 이 보안들이 나왔고 공통적으로 이걸 어떻게 설계해야 될지 몰라서 오셨는데 저희는 이제 CRO 회사다 보니까 임상평가를 해오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그 키 퍼포먼스 클레임에 대해서 수치와 정량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게 승인 받느냐 안 받느냐의 키가 됩니다. 예, 거기까지 오늘 MDR 강의를 진행을 드리겠습니다. K바이오 솔루션의 강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시간 동안 귀한 강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이 강의 주제로 기회가 된다면 또 모시고 또 그때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저희 이제 이틀간 12시간 강의 모두 마쳤고요. 어제 진행했던 것과 동일하게 퇴실 QR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퇴실 처리 QR코드 찍으신 다음에 퇴실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방금 50분 정도의 이번 12시간에 대한 교육 만족도 조사지를 송부드렸는데요. 이거를 하셔야지 교육 수료가 되니까 나중에 있기 전에 지금 빨리 해주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이게 3월 7일까지 열어뒀습니다. 이 부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화면 공유 하나 하는데 일단 퇴실 처리 해주시고 시간 되신다면 바로 만족도 설문까지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교육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퇴실 처리하신 후에 자연스럽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